오늘도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얕은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곤히 주무시는 어머니의 얇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어깨까지 덮어드렸죠. 제 작은 방 창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묵직한 가방을 챙겼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익숙한 새벽의 냄새가 좋았습니다. 어둑한 골목길을 걸어 꽃시장으로 향했죠. 40년이 넘도록 반복해온 새벽길이었습니다. 이 일상은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지다가도 어떤 날은 저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21살에 결혼해 42살에 남편과 사별하고 62세가 된 지금까지 저는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새벽의 꽃시장은 언제나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싱싱한 꽃을 고르려는 사람들의 왁자한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단골 가게로 향했어요. 사장님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장미, 국화, 안개꽃들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를 기다리는 그 꽃들을 보며 저는 늘 새로운 힘을 얻었죠. 트럭 가득 실린 꽃들을 보며 잠시나마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현실과 과거를 혼동하는 초기 치매 증상 탓에 어머니는 자주 불안해하셨죠. 제가 인기척을 내자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아가, 너 시집 안 갈 거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릴 적의 말이다. 내 옆집에 준호라는 아이 있었지.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은 제 기억 저편에 아득히 묻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아니다 아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며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어머니의 밥그릇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드렸죠. 오전 내내 꽃집은 바빴습니다. 예약을 한 단골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저는 꽃을 다듬고 포장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님과는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았죠. 한참을 바쁘게 움직이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꽃집 카운터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손에 남은 꽃잎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 그리고 꽃집 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었죠.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저의 인생을 잠시 멈춰놓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저도 한 번쯤은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갈망은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서서히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죠.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보며 자유를 꿈꾸던 아이였죠. 하지만 현실은 늘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꽃집과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같은 삶만 살다 끝내고 싶지 않다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TV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의 젊음은 어느새 이렇게 흘러 62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저의 인생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일탈이라도 좋으니 이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가방 속 전단지가 마치 저에게 용기를 내라고 속삭이는 듯 했죠.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의 저는 오늘의 저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저의 진짜 목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 꽃 배달을 위해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거리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자전거 바구니에 곱게 포장한 꽃다발을 싣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어요. 늘 다니던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발길이 멈춰졌죠. 낡은 전봇대에 붙어있는 빛바랜 전단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단지에는 묻지 않는 항구 여행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주소, 직업 묻지 않음. 하루 동안 낯선 사람과 항구를 둘러보는 프로그램. 그 문구들은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늘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 그리고 꽃집 사장님으로만 살아왔던 제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마음속에서 거세게 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단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광고지일 뿐이었겠지만 제게는 잊고 살았던 저의 꿈과 갈망을 되찾아줄 것만 같은 비밀스러운 초대장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도 괜찮을까? 시어머니는 누가 돌보지? 가게는 어떻게 하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저 망설였습니다.
전단지를 떼어낼 용기도 그저 지나칠 용기도 없었죠.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이 작은 전단지 한 장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전단지를 떼어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방 속 전단지는 마치 제게 용기를 내라고 속삭이는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방 속 전단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그저 낯선 종이 한 장이 던져준 작은 희망에 흔들리는 제 자신을 느꼈을 뿐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꿈은 항상 멀리 있었지만 이 전단지는 그 꿈을 바로 제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것만 같았죠. 저는 전단지를 만지작거리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우리는 함께 이런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용기와 불안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가게 문을 하루 닫는 것,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모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제 마음속에 묻어둔 갈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마치 갈증을 느낀 사람처럼 이 여행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느꼈죠. 그것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가방 속 전단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아마도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작은 모험에 도전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희망에 젖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푸른 바다 위를 떠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 꿈 속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낯선 바람을 맞으며 미지의 섬으로 향하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방 속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죠.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이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둔 전단지는 한동안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꽃시장에 들러 꽃을 고르고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며 늘 똑같은 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옅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전단지 속 묻지 않는 항구 여행이라는 문구가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시어머니를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예약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죠.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루만 교육 때문에 가게를 비워야 해서요. 원장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지 환한 미소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혜경 씨. 저희가 어머니 잘 돌봐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죠. 시어머니께는 내일 꽃시장 교육이 있어서 하룻밤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셨는지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교육을 핑계로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의 작은 일탈을 위한 거짓말에 가슴 한구석이 조금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 문에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전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그 항구 여행 혹시 아직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친절하게 제게 일정을 안내해 주었죠. 목포 항구 1일 코스가 있습니다. 내일 출발인데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목포. 저는 망설이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니 꿈만 같았죠.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낯선 항구로 떠나는 여행. 그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죠. 저는 그날 밤 여행에 가져갈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늘 입던 무채색의 옷 대신 오랜만에 꺼내 입는 밝은 색의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에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집을 나섰죠.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비밀스러운 모험을 떠나는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이 설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감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일탈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저의 인생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젊은 날을 떠올렸죠. 그때의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당찬 아이였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해졌던 그 시절의 제가 지금 다시 제 안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과 불안,
그리고 작은 죄책감을 가슴에 품은 채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목포 항구에 도착하자 낯선 설렘이 저를 감쌌습니다. 항구는 활기 넘치는 소리로 가득했죠. 배가 드나드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들 저마다의 들뜬 목소리가 뒤섞여 새로운 공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죠. 이곳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묻지 않는 여행을 온 수많은 사람 중 한 명. 윤혜경이 아닌 새로운 저로 존재하고 있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이었죠. 깨끗한 흰색 셔츠에 남색 자켓을 걸친 모습이 환하게 웃는 모습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서 수진 씨 맞으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수진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했죠. 그는 자신을 태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보다 몇 살 많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배는 파도를 가르며 작은 섬을 향해 나아갔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죠.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며 태수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 바다 좋아하세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바다는 어쩐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죠. 태수 씨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배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항구 마을을 다니며 여행 칼럼을 쓴다고도 했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드넓은 바다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살던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문득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던 준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죠. 태수 씨도 구체적인 정보는 피하며 그저 어린 시절의 추억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윤혜경이 아닌 수진이라는 낯선 여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가벼움과 설렘이 제 안에 가득 차올랐죠. 바닷바람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파도 소리는 우리의 웃음소리를 가끔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꿈만 같았죠. 저의 일상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들이 제 가슴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없이 저의 속도에 맞춰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죠.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부드럽게 제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이름과 나이, 직업을 모른 채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육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늘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낯선 이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며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편안함과 설렘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배는 어느덧 작은 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등대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태수 씨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작고 조용한 섬마을이었죠. 태수 씨와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대로 향하는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낯선 풍경 속에서 저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저의 옆에 서서 제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죠. 제가 조금 숨이 차서 걸음을 늦추면 그는 말없이 저의 속도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에게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제가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태수 씨는 경청해 주었죠. 저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제 귀에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문득 걷다가 태수 씨의 손이 제 손에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어색함에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려 먼 바다를 바라보았죠. 태수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기 보세요. 벌써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인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등대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죠.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는 그런 저의 곁에 서서 말없이 노을을 함께 보았죠. 그날의 노을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노을빛에 녹아 사라지는 듯 했죠.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해가 바다 아래로 점점 저물어 갈 때 태수 씨는 조용히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자 저는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의 눈빛은 노을빛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죠. 그는 저의 볼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격정적인 키스가 아닌 조심스럽고 따뜻한 첫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곳이 오랫동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수 씨는 저를 다시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진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 가득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죠.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닌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등대 꼭대기에서 나눈 작고 조심스러운 키스. 그것은 저의 잊고 지냈던 젊음의 감정을 다시 일깨워준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우리의 마음은 노을빛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도 곧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우리는 마지막 노을을 함께 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 후 저와 태수 씨는 사람들 몰래 빠져나와 어두운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헝클어뜨렸습니다. 태수 씨와 저는 말없이 모래 위를 걸었죠. 어둠 속에서도 그의 옆모습은 환한 달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죠.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은 채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혼자서 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는 제 남편이 떠났던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슬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견뎌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 남편의 사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실감을 나누며 아주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진정한 공감과 이해에서 오는 따뜻함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는 우리의 아픔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저의 아픔을 함께 나눠 짊어질 사람처럼 느껴졌죠. 밤이 깊어지자 태수 씨는 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방은 소박했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지내왔던 저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열정이라기보다 서로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존재 자체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섬세한 감각이었죠. 저는 태수 씨의 따뜻한 품에서 오랜 외로움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태수 씨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모르는 낯선 남자.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제 마음을 깊이 이해해 준 사람이었죠. 저는 문득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아쉬움과 씁쓸함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태수 씨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수 씨의 방을 나서기 전 그의 손에 쥐어 있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태수 씨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제 이름인 수진을 그곳에 적어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다시 한번 그의 방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의 위로.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따뜻했죠.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이별을 예감한 채로 돌아선 저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여명 아래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이별 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꽃집을 운영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죠. 가끔은 꿈처럼 아련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점심 식사 도중 쓰러지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발 괜찮으시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초조하게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죠. 저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는 바로 태수 씨 아니 준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이내 철저한 의사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아는 척하지 않고 철저히 환자의 보호자로만 대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간호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항해사 은퇴 후 의료봉사와 병원 일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의 삶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죠. 그는 그날의 태수 씨가 아닌 사명감 넘치는 의사 강준호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준호는 회진을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살피고 고개를 들어 저와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것은 아주 짧고도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 마세요라는 위로와 함께 우리 다시 만났군요라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4개월 전 그날의 바다와 노을을 다시 보았습니다. 준호는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응급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만든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존재가 저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병실 침대 옆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진지한 의사의 모습과 바닷바람 속에서 웃던 태수 씨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죠. 저는 그 두 모습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가장 낯선 곳에서 만나 가장 솔직한 마음을 나눴던 우리가 다시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재회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저의 삶의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픈 파도인지 아니면 기쁜 파도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저의 인생에 다시 등장한 준호. 그는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저는 그저 불안함과 함께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로비를 걸어갔죠. 그때 한 간호사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분은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죠. 어머니 담당 의사였던 강준호 선생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간호사분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편히 모신 후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수첩과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수첩의 제목은 항구 일상 사진집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그날의 항구에서 찍은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 아니 준호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날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두었나 봅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고 등대 위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시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얇은 메모지 한 장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죠. 거기에는 낯익은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 그날의 바다를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강준호. 짧은 글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그는 저의 가명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메모지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었죠. 그것은 바로 등대 꼭대기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의 뒷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그날의 행복을 잊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 풍경은 그날의 노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그날의 바다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우리가 만난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바다가 만든 운명이었을까?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날의 바다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출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에 찾아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드넓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강준호라는 존재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저는 그 희망을 품은 채 다시 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저를 지켜줄 테니 말입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것은 슬픔이 아닌 행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